이 찻잔 쓰시면 절대 안 돼요. 82세 할머니가 손녀 결혼식 선물로 받은 고급 찻잔 세트. 푸른빛 도자기에 새겨진 용 문양이 달빛 아래 기묘하게 빛나던 그날 밤. 박물관 현장 학습에서 똑같은 찻잔을 본 9살 아이는 필사적으로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이의 경고를 무시하고 찻잔에 차를 따르는데 너희들 정말 그런 거니? 엄마가 죽기를 바라는 거니? 손녀 결혼식에서 건네진 찻잔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50억대 재산을 노린 두 아들의 계획. 그리고 가족 모두가 외면했던 한 아이의 용기. 과연 할머니는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9살 증손자가 밝혀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가을 햇살이 마당 가득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82세 박순덕 할머니는 오늘도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감나무에는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50년 전 이 집에 시집 왔을 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순덕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감나무만큼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한옥은 남편고 박종태 씨가 평생을 일해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이 동네가 아직 논밭뿐이던 시절, 종태는 이곳에 터를 잡고 기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세 아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큰아들 영수, 둘째 명수, 막내 철수. 세 아들 모두 건강하게 자라 각자의 삶을 꾸려나갔고 순덕은 그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부엌 쪽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막내 며느리 은희가 쟁반에 따뜻한 보리차와 약봉지를 담아 마루로 나왔습니다. 은희는 올해 45으로 순덕의 막내 아들 철수와 결혼한 지 20해가 넘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어리숙하기만 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이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은희가 건네는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혈압약과 관절약,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는 탓에 처방받은 수면제까지 나이가 들수록 챙겨 먹어야 할 약이 늘어만 갔습니다. 은희야, 고맙다. 늙은이 시중 드느라 힘들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죠. 은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며느리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피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외에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 철수의 뒷바라지에 이혼하고 돌아온 딸 지은이와 그 아들 준호까지 이 집에는 은희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순덕은 약을 보리차와 함께 삼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아들 영수와 둘째 명수는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명절이 되어야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고 그마저도 하루 이틀 머물다 급히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순덕은 그것이 서운했지만 자식들 사정이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바쁜 것은 사업이 잘 된다는 뜻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은희야, 미안하구나. 늙은이가 집만 되어서. 순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준호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잖아요. 어머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살겠어요?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
순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은희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요즘 들어 자신이 정말로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가스불을 켜놓고 그대로 잊어버려서 은희가 급히 불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손녀 혜진이의 결혼식 날짜를 헷갈려 하루 일찍 한복을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순덕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참새 몇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마루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증조할머니, 저 왔어요. 9살 증손자 준호가 가방을 메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 상기된 볼, 반짝이는 눈동자.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증조할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에 주름진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는 순덕의 넷째 손녀 지은이의 아들이었습니다. 지은이는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받은 딸과 어린 증손자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순덕에게 큰 기쁨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준호, 학교 잘 다녀왔니? 순덕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네, 오늘 미술 시간에 증조할머니 그렸어요. 준호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서툰 솜씨로 그린 할머니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마루에 앉아 있는 모습까지. 비록 그림 실력은 부족했지만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의 눈가에 온기가 스쳤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자신을 좋아해 주었습니다. 증손자의 그 순수한 마음이 순덕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줬구나. 할머니, 이거 보물로 간직할게. 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마당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증조할머니, 저감 좋아해요. 저감나무에서 딴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조금만 더 있으면 딸 수 있단다. 올해도 감이 많이 열렸으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82세 노인과 9살 아이. 세대를 넘어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막내 아들 철수가 퇴근해서 돌아왔고 딸 지은이도 파트타임 일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철수와 은희, 지은이와 준호, 그리고 순덕까지 5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은희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 푸짐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불고기, 각종 나물 반찬까지. 순덕은 며느리의 손맛이 점점 자신의 손맛을 닮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만 해도 국 하나 제대로 못 끓이던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순덕보다 더 맛있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요즘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서 불고기 했어요. 은희가 순덕의 밥그릇에 불고기를 올려주었습니다. 고맙다, 은희야. 식사 도중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이 혜진이 결혼식이에요. 잊지 마세요. 혜진은 큰아들 영수의 딸이었습니다. 순덕의 첫째 손녀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 혜진이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니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혜진이가 시집을 가는구나. 벌써. 순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제 같았습니다. 어린 혜진이가 명절 때마다 와서
자신의 치마폭에 매달리던 모습이 할머니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던 그 목소리가 혜진이가 할머니 꼭 오셔야 한다고 했어요. 서울 웨딩홀에서 하는데 제가 모시고 갈게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꼭 가야지. 내 첫째 손녀 결혼식인데.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혹시 결혼식장에서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나이 든 사람 특유의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준호는 증조할머니 방에 따라 들어와 이불을 펴달라고 졸랐습니다. 증조할머니, 오늘 같이 자요. 그래, 우리 준호. 순덕은 손녀 지은이의 허락을 받아 준호와 함께 방에 누웠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순덕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새 아들을 키우고 손녀들의 결혼식을 보고 이제는 증손자까지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길고도 짧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조할머니, 저 혜진 언니 결혼식 가요? 준호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그래, 준호도 같이 가자꾸나. 저 양복 입어요? 그럼 멋진 양복 입고 가야지. 준호는 기대에 찬 얼굴로 웃더니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순덕은 잠든 증손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만 이 아이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다면 조금 더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감나무의 실루엣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손녀의 결혼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의 시작인지 순덕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평온한 가을밤이 한옥을 감싸 안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진한 자주색 치마에 연분홍 저고리.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 꺼내 입는 곱단 한복이었습니다. 은희가 정성껏 다림질해준 덕분에 주름 하나 없이 깔끔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우세요. 은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늙은이가 뭐가 곱겠니? 그래도 손녀 결혼식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순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젊어 보이고 싶었습니다. 철수가 차를 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는 순덕과 준호가 나란히 앉았고 조수석에는 은희가 탔습니다. 지은이는 따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순덕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에는 이 길이 전부 논밭이었습니다. 시집 올 때 시아버지가 끄는 우마차를 타고 신장로를 달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서울까지 가는 것이 먼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1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증조할머니, 결혼식장에 뭐가 있어요? 준호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예쁜 신부가 있지. 오늘 혜진 언니가 정말 예쁜 드레스 입고 나온단다. 와, 빨리 보고 싶어요. 준호의 들뜬 목소리에 차 안이 환해졌습니다. 순덕은 증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 도착했을 때 웨딩홀은 이미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곳곳에 생화 장식이 아름답게 놓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화려함에 잠시 압도당했습니다.
큰아들 영수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영수는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둘째 명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자 순덕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는 자식들이라 더욱 그러했습니다. 영수야, 명수야. 잘 있었니? 네, 어머니. 건강하시죠? 덕분에 건강하지. 순덕은 두 아들의 손을 번갈아 잡았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두 아들의 표정에서 피로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업이 바쁜 탓이려니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혜진이를 만났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혜진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품에서 재롱을 부리던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다니 순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혜진이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혜진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아이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혜진은 환하게 웃으며 신랑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고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순덕은 맨 앞줄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옆에 앉은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증조할머니, 혜진 언니 진짜 예뻐요. 그렇지? 우리 혜진이 예쁘지.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가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순덕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신랑 측 어머니는 무언가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고급스러운 포장 상자였습니다. 사돈어른, 이건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청아백자 찻잔 세트입니다. 중국 청나라 시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래된 집안 어른께 드리라고 가져왔습니다. 순덕은 놀라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귀한 걸 어떻게 받으세요. 저희 가문에서는 혼례 때 양가 어른께 귀한 물건을 드리는 풍습이 있거든요. 큰아들 영수가 얼른 다가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골동품 같은데요? 조심히 다루셔야겠어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순덕은 금빛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포장부터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손녀의 결혼식 날 이런 귀한 선물을 받다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가족들은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덕은 철수의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품에는 영수가 건네준 금빛 상자가 소중히 안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순덕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첫째 손녀를 시집 보낸 날이었으니까요. 방에 들어온 순덕은 장롱 위에 금빛 상자를 곱게 올려두었습니다. 한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마루에 나와 잠시 바람을 쐬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살금살금 순덕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순덕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장롱 앞에 서서 금빛 상자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뭔가를 본 사람처럼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거기서 뭐하니? 순덕이 부르자 준호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증조할머니, 저거 어디서 났어요? 준호가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결혼식에서 신랑 쪽 어른이 주신 거란다. 청아백자 찻잔 세트라고 하더구나. 순덕의 대답에 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상자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순덕이 불렀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아이의 빠른 발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이가 왜 저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9살짜리가 골동품 찻잔에 무슨 관심이 있다고 저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순덕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피곤함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순덕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나타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처음 지었던 날 새아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 손녀들이 태어나던 날의 기쁨, 아름다운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꿈의 끝에서 이상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푸른빛 찻잔이 떠 있었습니다. 그 찻잔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순덕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순덕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누웠습니다. 그저 꿈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준호의 창백했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결혼식 다녀온 피로가 아직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죽 드세요. 은희가 따뜻한 호박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순덕은 죽을 떠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침 내내 순덕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마다 증조할머니 방에 들어와 인사를 하던 아이가 오늘은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준호 어디 갔니? 학교 갔어요, 어머님. 오늘 아침에 일찍 나갔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어젯밤 준호의 그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보고 그토록 놀랐던 것일까요? 장롱 위에 금빛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열어보지도 않은 선물이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일어나 상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포장을 뜯어볼까 하다가 문득 준호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이상한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상자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순덕은 마루에서 아이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봐. 준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순덕의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장롱 위에 금빛 상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준호야, 어젯밤에 왜 그랬니? 그 상자 보고 왜 그렇게 놀랐어? 순덕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증조할머니, 그냥요. 아이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순덕은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9살 아이가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그 두려움이 며칠 뒤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줄은 순덕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루에 따스하게 내려앉은 시간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오랜만에 그 찻잔 세트를 꺼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녀 결혼식 때 받은 귀한 선물을 언제까지 장롱 위에만 모셔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롱에서 금빛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마루에 앉아 햇빛 아래서 포장을 천천히 뜯었습니다. 금빛 리본이 풀리고 고급스러운 종이가 벗겨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푸른빛이 도는 백자 찻잔 5개가 고급 벨벳 천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섬세한 용 문양이 각 찻잔에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빛이 닿는 각도에 따라 용의 비늘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귀하게 생겼네. 순덕은 감탄하며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나라 시대 것이라고 했으니 적어도 100년은 넘은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자신에게 주다니 신랑 측 집안이 대단한 가문인 것 같았습니다. 순덕이 막 찻잔 하나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갑작스러운 외침과 함께 빠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어디선가 달려와 순덕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막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찻잔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준호야?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순덕은 당황해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거 나쁜 거예요. 써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9살 아이가 이토록 두려워하는 모습을 순덕은 처음 보았습니다. 준호야, 이건 혜진이 결혼식 때 받은 귀한 선물이란다. 왜 나쁜 거라는 거니? 순덕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순덕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 이거 쓰지 마세요. 제발요. 아이의 절박한 목소리에 순덕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은희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무슨 소란인가 싶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증조할머니한테 왜 그래? 어른한테 버릇없이. 엄마,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준호가 은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은희는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위험해? 그냥 찻잔인데. 혜진 언니 결혼식에서 받은 선물이잖아. 그러니까요. 그 찻잔이 문제라고요.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이를 달래려 품에 안았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괜찮단다. 이건 그냥 예쁜 찻잔이야. 뭐가 무섭니까? 하지만 준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제발이요. 할머니,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은희는 한숨을 내쉬며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 일단 방에 가서 진정해. 증조할머니 놀라시잖아. 싫어요. 할머니가 위험해요. 준호가 버텼지만 은희가 아이를 끌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은 마루에 홀로 남아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푸른빛 백자 위에 새겨진 용 문양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왜 저렇게까지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예쁜 골동품 찻잔일 뿐인데요. 하지만 준호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9살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아마 텔레비전에서 무서운 것을 보고 상상력이 발동한 것이겠지요.
아이들은 종종 그런 식으로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곤 합니다. 순덕은 찻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를 우려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푸른빛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찻잔이 따뜻해지면서 용문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볼까? 순덕이 찻잔을 입에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방문이 박차듯 열리며 준호가 다시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은희의 손을 뿌리치고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 돼요. 준호가 순덕의 손을 쳤습니다. 찻잔이 순덕의 손에서 빠져나가 마루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컹! 다행히 찻잔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녹차가 마루 위에 쏟아졌습니다. 푸른 찻잔이 녹차 웅덩이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 은희가 뒤따라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봤어요. 뭘 봤다는 거니? 순덕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찻잔이 박물관에 있었어요. 지난주 현장학습 때 국립중앙박물관에 갔는데 조선시대 전시관에서 봤어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 찻잔은 옛날에 독을 담는 용도로 쓰였대요. 용 문양이 새겨진 청아백자는 황실에서 독사령으로 사용했다고. 순간 마루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덕도 말을 잃었습니다. 독사룡?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요. 예전에 왕실에서 권력 다툼이 있을 때 이런 찻잔에 독을 담아서 왕족들이. 준호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덕은 마루에 널브러진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빛 백자, 용문양, 청나라 시대 골동품.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순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이 찻잔 치워줘. 순덕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은희가 급히 다가와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찻잔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설마 준호 말을. 은희가 말했지만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하필 자신에게만 이 찻잔을 줬을까요? 다른 가족에게는 주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만. 그것도 오래된 집안 어른께 드리라는 말과 함께. 설마, 정말. 순덕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이, 자신의 피를 나눈 가족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싹튼 의심의 씨앗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은희가 아무리 권해도 숟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뭐라도 드셔야죠. 괜찮다. 오늘은 그냥 쉴게. 순덕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아들 영수, 사업을 한다며 바쁘게 지내던 아들,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던 아들, 어머니 재산에 대해 몇 번이고 넌지시 물어보던 아들, 둘째 명수, 형을 따라 사업을 시작했다던 아들, 늘 형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아들, 그들이 정말 자신을 해치려 했을까요? 그 찻잔에 정말 독이 묻어 있었던 것일까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하지만 준호의 창백했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9살짜리가 아무 이유 없이 저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찻잔 세트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희가 치워둔 것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찻잔의 용문양이 기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찻잔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독이라도 든 걸까? 그때 누군가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도 잠을 못 이룬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못 주무세요? 준호야, 너도? 준호가 순덕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거짓말 안 했어요. 진짜 박물관에서 봤어요. 알아, 준호야. 할머니가 내 말 안 믿는 거 아니야. 순덕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큰아버지네가 할머니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쉿,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순덕은 아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사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해치지 않을까요? 순덕은 평생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속에서는 더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지만 누워있는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감나무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평화롭게 느껴졌을 풍경이 오늘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은희가 아침상을 차려가지고 왔습니다. 미역국과 나물 반찬,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순덕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어젯밤에 거의 못 주무셨잖아요. 은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은희야. 그런데 준호 어디 갔니? 학교 갔어요. 아침에 일찍 나갔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도 밤새 잠을 못 잤을 것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찻잔 세트는 여전히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은희가 치우려고 했지만 순덕이 말렸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 순덕은 결심을 했습니다. 며느리 은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혹시 큰아들한테 전화 좀 해볼래? 네, 큰형님요? 은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영수가 받았습니다. 은희가 잠깐 통화한 뒤 순덕에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 영수예요. 무슨 일이세요? 영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수야, 그 찻잔 세트 말이다. 신랑 쪽에서 왜 나한테만 준 거니? 네, 찻잔이요? 영수가 되물었습니다. 그 청아백자 찻잔 말이야. 혜진이 결혼식 때 받은 거.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순덕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 그거 진짜 골동품이라 엄청 비싼 거예요. 신랑 어머니가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니까
귀한 걸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만? 네. 양가 어른 중에 제일 연장자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드린 거예요. 영수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영수야, 그 찻잔에 혹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준호 그 녀석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이상한 거 배워와서 그러는 거예요. 박물관에서 뭘 봤다고 엄살 피우는 거죠. 어머니, 그거 진짜 비싼 골동품이에요. 독이 들어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억지로 느껴졌습니다. 알았다, 영수야. 전화 끊어도 되겠다. 순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순덕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영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30년 넘게 키워온 어머니의 직감이었습니다. 순덕은 하루 종일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도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할 때도 머릿속에서는 의심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찻잔 세트가 달빛 아래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찻잔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찻잔이 정말 독사룡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준호의 상상일까요? 그때 거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준호가 또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못 주무세요? 준호야. 순덕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더 알아봤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알아봤니?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찻잔에 대해서요. 순덕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용 문양이 새겨진 청아백자 중에서 특정한 형태의 것들은 실제로 독사룡으로 쓰였다고, 청나라 황실에서 권력 다툼이 있을 때 사용했대요. 도자기 표면에 독성분이 침투되어서 씻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니? 네. 그리고 선생님이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한테 연락해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찻잔 사진을 보내면 감정을 해주신다고. 순덕은 말을 잃었습니다. 9살 아이가 이토록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노력이 고마웠습니다. 준호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순덕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요.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랑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요. 순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준호, 고맙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결심을 했습니다. 막내 아들 철수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철수는 형들과 달리 항상 솔직한 아이였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다면 말해줄 것이었습니다. 철수가 출근하기 전 순덕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철수야, 잠깐 할 말이 있다. 철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철수야, 혹시 형님네 집안 형편이 어떠니? 순덕의 질문에 철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반응이 순덕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어머니, 사실은. 철수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큰형님이 사업에서 큰 손해를 봤어요.
작년에 투자했던 게 다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는 소문이.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혹시 내 재산을? 순덕에게는 남편이 남긴 이 한옥과 땅이 있었습니다. 50년 전에는 그저 외곽의 땅덩어리에 불과했지만 최근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시가가 50억을 넘어섰습니다. 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철수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순덕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자식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어쩌면 어머니를 해치려고까지. 그날 오후 순덕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가족이 자신이 낳은 자식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50년 전에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새 아들이 뛰어놀았습니다. 그 추억이 이제는 쓰라린 아픔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명수야. 정말 너희들이 그런 거니?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미역국이든 죽이든 몇 숟갈 뜨고는 내려놓기 일쑤였습니다. 은희가 아무리 권해도 입맛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뭐라도 드셔야죠. 괜찮다, 은희야.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래. 순덕의 얼굴은 며칠 새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도 전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증조할머니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말없이 할머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증조할머니, 저 박물관 감정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학예사님한테 사진 보냈대요. 그래, 준호야. 고맙다. 순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이 자신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큰아들 영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은 놀라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수와 명수가 함께 와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에 두 아들이 같이 오다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영수야, 명수야. 웬일이니? 순덕이 물었습니다. 두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굳은 얼굴에 초조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영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명수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순덕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재산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재산 정리?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이랑 땅 말이에요. 요즘 재개발로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어머니 명의로 두면 나중에 상속세가 많이 나와요. 미리 자식들한테 증여하시면 세금도 아끼고. 잠깐. 순덕이 영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영수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냥 절세 목적으로. 절세? 순덕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간절함. 아니, 그것보다 더 절박한 무언가가. 영수야, 내 사업이 힘들다면서? 순덕의 질문에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철수한테 들었다.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다면서? 영수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명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리고 그 찻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청아백자 찻잔 말이야. 그거 왜 나한테 줬어? 정말로 귀한 선물이라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때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큰아버지와 둘째 큰아버지를 보자 순덕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 이 녀석? 인사도 안 하고. 명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저씨들, 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뭐? 할머니한테 그 찻잔 준 거 일부러 그런 거죠?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이 녀석이 어른한테 무슨 버릇 없는 소리야. 형님, 진정하세요. 명수가 말렸지만 영수는 이미 흥분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가 완전히 미쳤어요. 우리를 살인자로 몰아가잖아요. 살인자? 순덕이 되물었습니다. 영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스스로도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박물관에서 봤어요. 그 찻잔에는 청산가리 같은 독이 묻어 있을 수 있대요. 도자기 표면에 스며들어서 씻어도 안 없어진대요. 선생님이 학예사님한테 사진 보냈고 감정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닥쳐. 영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이를 향해 손을 들 기세였습니다. 영수. 순덕이 소리쳤습니다. 영수는 손을 내렸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덕은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아기였던 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밤새 젖을 먹이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첫걸음을 떼던 날, 학교에 입학하던 날, 대학에 합격하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런 거니? 순덕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마가 죽기를 바라는 거니? 어머니, 대답해봐. 그 찻잔에 정말 독이 든 거니? 영수와 명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 회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들었습니다. 나가거라. 순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장 나가. 순덕의 목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82년 인생에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소리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영수와 명수는 고개를 숙인 채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달려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하지만 순덕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밤새 아플 때 간호해주고 학비 마련하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결혼할 때 없는 살림에 혼수해주고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니. 왜 이러는 거니? 내가 뭘 잘못했니? 순덕은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희가 달려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철수도 급히 집에 연락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순덕의 신음소리가 밤새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엄마 지은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증조할머니 방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앉아 할머니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9살 아이의 그 다짐은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며칠 뒤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것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순덕은 자식들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고 탈수 증상도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얀 병실 침대에 누운 순덕의 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82년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어깨 위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막내 며느리 은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덕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순덕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몇 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철수와 은희, 지은이가 번갈아 가며 병실을 지켰습니다. 준호도 학교가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말없이 앉아있곤 했습니다. 증조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그래, 우리 준호. 순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자신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증거 찾았어요. 준호가 외쳤습니다. 준호야? 무슨 증거? 순덕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은희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준호가 파일을 펼쳐 순덕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뛰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할머니. 파일 안에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의 공식 소견서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찻잔 사진을 보내 감정을 요청한 결과였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은희가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찻잔은 19세기 후반 청나라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용문양의 특징상 황실 독사룡 찻잔으로 분류됩니다. 당시 비소 성분의 독극물이 사용되었으며 도자기 표면에 침투된 독성 물질은 세척으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음용 목적의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순덕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정말 순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찻잔에는 정말로 독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큰아버지네가 일부러 할머니한테. 준호의 말을 은희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수와 명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낯선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영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쫓겨나듯 나갔던 것을 잊은 듯한 태도였습니다. 너희들, 왜 왔어?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변호사님이세요.
영수가 옆에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최근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법적으로 후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게. 뭐라고?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돼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침대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는 치매도 아니고 아저씨들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독든 찻잔을 줬잖아요. 아이가 손에 든 소견서를 영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요. 박물관에서 감정받았어요. 그 찻잔에 진짜 독이 있대요.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 녀석이. 영수가 준호에게 손을 들려는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막내 아들 철수가 있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은 단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들을 바라보는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형님들이 신랑 측 가족한테 돈을 주고 그 찻잔을 어머니한테 주도록 부탁했다는 거. 신부 혜진이가 저한테 말해줬어요. 혜진이가? 순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혜진이도 처음에는 몰랐대요. 시어머니가 결혼식 때 할머니께 뭔가 드리겠다고 했을 때 그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시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돈이 오간 걸 알게 됐대요. 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연락했어요. 그리고 준호가 박물관 감정서를 가져온 걸 보고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영수와 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관이 영수와 명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뭐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그냥 어머니께 선물을 드린 것뿐이에요. 독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준호가 가져온 감정서, 철수의 증언, 그리고 경찰이 이미 확보한 신랑 측 가족의 계좌이체 내역까지 모든 것이 영수와 명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저항하시면 더 불리해집니다. 영수와 명수는 결국 수갑을 차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2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복도에서 영수가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눈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인지 원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순덕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이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안전해요. 준호야. 순덕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9살짜리 증손자가 어른들도 알아채지 못한 것을 알아채고 어른들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정말 고맙다.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가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다, 철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내 아들만은 끝까지 자신 편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사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순덕은 그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순덕에게는 아직 가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철수와 며느리 은희, 딸 지은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켜준 증손자 준호. 할머니, 저 여기 있을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순덕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몸의 상처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죽 드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죽그릇을 건넸습니다. 은희가 정성껏 쓴 호박죽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순덕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죽은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창밖으로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감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순덕이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자식을 그렇게 키웠나 싶어서.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느리 은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밥이라도 좀 드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몸이 더 안 좋아지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자 손녀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혜진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진아, 네가 웬일이니? 순덕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혜진이 급히 다가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제 결혼식 때문에 이런 일이. 혜진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할 줄 알았더라면,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 시어머니가 할머니께 뭔가 드리겠다고 했을 때 그냥 좋은 선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혜진의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손을 뻗어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시절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리던 손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혜진아, 내 잘못이 아니란다. 할머니는 그저 슬플 뿐이야. 내가 낳은 자식들이 이럴 줄은 몰랐어. 순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혜진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버지와 연을 끊었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한 일을 알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도 그 일에 연루된 시어머니와 이혼 준비 중이에요. 혜진아, 그럴 필요까지. 순덕이 말했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를 해치려 한 사람들과는 같은 편이 될 수 없어요. 혜진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머니를 모실게요.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녀의 따뜻한 마음이 얼어붙었던 가슴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철수와 은희, 딸 지은이, 그리고 준호와 혜진까지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은희가 정성껏 차린 상이 푸짐했습니다. 순덕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그리고 갈비찜까지. 오랜만에 순덕의 입맛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새로 산 찻잔이에요. 준호가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예쁜 분홍색 찻잔이었습니다. 하얀 꽃무늬가 그려진 단순하고 귀여운 찻잔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독 없어요. 제가 엄마랑 백화점에서 직접 골랐어요. 순덕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 만의 웃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준호 정말 기특하구나. 할머니, 저 커서 경찰관이 될 거예요. 할머니 같은 분들 지켜드리는 경찰관요.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꼭 되거라. 할머니가 응원할게. 식탁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하고 삼촌을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순덕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가 저녁 햇살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단다. 순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나를 해치려 했다는 걸 어떻게 용서하겠니?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니?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워하며 사는 것도 힘들지.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만 괴롭게 하는 거야. 할머니는 그저 이렇게 할머니를 사랑해주는 너희들과 함께 남은 날들을 보내고 싶구나. 순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의자에서 내려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절대 안 놓을 거예요. 그래, 우리 준호. 순덕은 증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혜진도, 철수도, 은희도, 지은이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모두의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순덕은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준호가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할머니, 달이 예뻐요. 준호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순덕은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전에도 저 달은 저기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종태 씨, 나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 준호가 지켜줬어요. 순덕은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가장 작은 사람에게 구원받기도 합니다. 순덕은 그것을 82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하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졸려요. 그래, 들어가서 자거라. 할머니도 같이 자요. 그래, 같이 자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은 평안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을 지나 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한옥마당에는 봄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났고 목련이 하얀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는 작은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가 어머니를 위해 새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순덕과 준호가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이야기 재밌어요.
준호가 손에 든 동화책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어렸을 때 그 책 참 좋아했단다. 정말요? 할머니도 어렸을 때 이 책 읽었어요? 그럼 할머니도 옛날에는 준호만 했단다. 준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습니다. 순덕도 함께 웃었습니다. 옆에서는 혜진이 카메라를 들고 두 사람의 모습을 찍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이혼 후 사진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면서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사진을 직업으로 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림 같으세요. 혜진이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할미가 뭐가 예뻐. 진짜예요. 할머니가 제일 예쁜 모델이에요. 순덕은 손녀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82년 인생에서 처음 듣는 말 같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은희와 지은이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척해진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영수와 명수였습니다. 6개월간의 재판 끝에 두 사람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직접적인 독살 행위가 아닌 미수에 그쳤고 찻잔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발각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의 도덕적 무게는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영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명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 것이 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순덕이 평상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무슨 낯으로 들어오라고 했어.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전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준호는 할머니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은희가 정성껏 차린 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영수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미쳤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명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압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순덕은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아기였던 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밤새 젖을 먹이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학교에 보내던 날 눈물을 훔치던 기억이, 대학 합격 소식에 기뻐 울던 기억이, 결혼식장에서 신랑 들러리를 서던 모습이, 그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희를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순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나를 해치려 했다는 걸 어떻게 쉽게 용서하겠니? 밤마다 악몽을 꿨어. 너희 얼굴이 나타나면 가슴이 뛰었고 뭔가 마시려고 하면 손이 떨렸어. 영수와 명수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낳은 자식들이야. 아무리 미워도 완전히 끊을 수는 없더구나.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라는 게 그런 거더구나.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미워할 수가 없어.
손가락을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잖니. 어머니, 영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수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대신 약속해라. 순덕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려 하지 말거라.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그걸 너희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네, 어머니. 약속드립니다. 두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순덕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은 준호한테 물려줄 거야. 모두가 놀라서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 저한테요? 그래. 넌 9살 어린 나이에 할머니 목숨을 구해줬어. 어른들도 몰랐던 걸 네가 알아챘고 어른들도 못했던 일을 네가 해냈어. 이 집과 땅은 내 거야. 나중에 크면 잘 관리하거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이 집에서 할머니랑 오래오래 살자. 할머니가 건강할 때까지. 영수와 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일을 제기할 자격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 일을 제기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영수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밥 먹자. 은희가 정성껏 차렸으니 어색한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가족들이 젓가락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처는 남을 것이고 서로를 향한 경계심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차 드릴까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혜진이 준호가 사준 분홍색 찻잔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순덕은 그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역시 편한 게 제일 좋구나. 준호가 할머니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무서운 찻잔은 다 없앴죠? 그럼 우리 준호 덕분에 다 없앴지. 경찰에서 증거물로 가져갔단다. 할머니, 저 정말 경찰관 될 거예요. 나쁜 사람들 다 잡을 거예요. 준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 꼭 되거라. 할머니가 하늘나라에서도 응원할게. 할머니, 하늘나라는 나중에 가세요. 아주 많이 나중에요. 그래, 우리 준호. 할머니 오래오래 살게. 저녁 햇살이 마루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한옥에 울려 퍼졌습니다. 6개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것, 상처를 안고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9살 증손자 준호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한 가족을 구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준호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순덕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한다. 우리 준호. 순덕은 증손자를 품에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한옥 마당의 감나무는 오늘도 푸르렀습니다. 50년 전 남편과 함께 심었던 그 나무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올가을에는 또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열릴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철수가 가져온 수박을 은희가 썰어내왔습니다. 달콤한 수박을 나눠 먹으며 가족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수와 명수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최근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이는 준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산산이 부서질 뻔했던 가족이 다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와 명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순덕은 두 아들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영수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순덕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명절에 오너라.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는 동생과 함께 떠났습니다. 혜진도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도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혜진아. 조심해서 가거라. 혜진이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손녀의 향기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철수와 은희, 지은이와 준호, 그리고 순덕. 5 식구만 남았습니다. 준호가 하품을 했습니다. 증조할머니, 저 졸려요. 그래, 오늘 많이 피곤했지. 가서 자거라. 할머니도 같이 자요. 그래, 같이 자자. 순덕은 준호의 손을 잡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은희가 미리 이불을 펴두었습니다. 방에 누운 순덕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옆에 누워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순덕은 잠든 증손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자신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9살 아이의 용기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고 이 가족을 지켰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가장 작은 사람에게 구원받기도 합니다. 순덕은 82년의 인생에서 그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독든 찻잔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남긴 교훈은 이 가족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평안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새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이 집에서 순덕은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감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준호가 학교에 갈 것이고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을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순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종태 씨, 나 아직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준호가 지켜주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딘가에서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봄밤이 깊어갔습니다. 한옥의 기와 위로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묵묵히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한 가족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고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언젠가는 오늘의 상처도 희미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상처받아도 다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82세 박순덕 할머니와 9살 증손자 준호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독든 찻잔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분홍색 찻잔에 담긴 따뜻한 보리차의 온기가 이 가족을 감싸 안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한 가족의 이야기로,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